이동석 기자. 그럼 이게 가스공사에서 만든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네, 한국가스공사는요, 지난 2018년이었죠. 북한의 에너지 협력 방안 등이 담긴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네. 바로 이 보고서인데요. 북한 신규 발전소에 대한 내용이 이곳에 담겨 있고요. 그리고 노후 발전소는 물론이고 원전을 건설하는데 장단점이 이곳 보고서에 담겨 있습니다. 아, 여기도 이제 원전 내용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북한 원전 건설의 장점은 낮은 운영 비용을 비롯해서 이렇게 설명이 돼 있고요. 단점으로는 정치적 상황 등이 이곳에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앞서 이제 저희가 대담에서도 이어갔지만 산업부 직원은 같은 해인 2018년 5월에 이렇게 북한 원전 관련 문서를 작성했다가 현재 논란이 휩싸였는데요. 이게 이제 1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작성이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서 그렇게 밝혔는데 산업부 산하 공기업인 이처럼 가스공사에서도 유사한 프로젝트가 이렇게 진행된 셈입니다. 가스공사는요, 이 보고서를 만드는데 무려 5,500만 원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5,500만 원을 들여서 보고서를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는 뭐 어디에 사용이 됐어요? 네, 가스공사 역시 산업부와 마찬가지로 현재 이걸 상부에 보고는 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보고서가 작성된 이후 북한의 에너지 현황 등을 내부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회의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가스공사 직원들이 이렇게 모여서 북한의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북한의 원전 설치 논의가 이곳에서 이뤄졌는지 그것이 바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공사 측은 그 어떤 상부 보고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말을 아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 안에는 에너지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고 다른 내용도 또 들어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보고서는 총 231쪽 분량의 굉장히 논문 수준의 보고서입니다. 굉장히 많은 231쪽. 그렇습니다. 보고서 초반에는요, 북한의 정치 구조부터 김정은 시대의 정치 변화까지 이렇게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2019년 북한 정세에 대해서도 설명이 돼 있습니다. 비핵화 협상의 파행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서에 설명이 돼 있는데요. 또 북한의 에너지 정책, 그러면서 산업 실태, 그리고 북주민들의 에너지 수급까지 이곳 보고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공사 보고 자료에 왜 북한의 정치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참 의문인데 가스공사는 뭐라 그래요? 취재해봤죠? 네, 제가 오늘 아침에 통화를 해봤습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요, 2018년 당시에는 남북 경협 논의가 한창 진행됐다. 네. 그러면서 철도를 포함한 에너지도 논의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쪽 보고서가 만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즉 학습용 보고서였다고 밝힌 건데요. 그러면 이제 산업부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만든 보고서와 비슷한 맥락이라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또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원전만 특정한 것이 아니라 에너지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서를 통해 만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당 윤영석 의원은요. 북한 원전이 웬 말이냐며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놨는데요. 윤 의원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어 이번엔 한국가스공사까지 나서 북한 원전 의혹을 정폭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은 탈원전을 외치면서 되려 북한의 원전을 설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네, 윤 의원은 산업부에 이어서 공기업, 그러니까 공기업에서도 원전을 포함한 발전소 건설 방안을 검토했다는 건 우연으로 보기 힘들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개입 가능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가스공사의 보고서 또 다른 또 논란의 불씨가 될지 이 부분도 좀 관심이 가네요. 자,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부터 알아보고 갑니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대상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3, 4월에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전국민 지원금도 함께 논의됩니다. 민주당이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대법원이 법관 탄핵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며 대법원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문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조 원대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 대한 법정 신문이 오늘 진행됩니다. 지난해 12월 출소한 조두순이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 심사를 통과해 매월 120만 원가량의 복지급여를 수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 오늘의 프레스룸 큐시트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북한의 원전 건설 추진을 놓고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산업부에 이어 가스공사도 관련 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동석 기자의 백브리핑에서 이 사안 다룹니다. 원전 관련해서 청와대와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공개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에 어떤 대응을 할까요? 이 문제도 짚어봅니다. 가수 JK 김동욱의 방송 하차를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전해드립니다. 언제나 활기차게 시작하는 프레스룸, 지금 출발합니다. 정부 찾아뵙지 않는 게 효. 국민 56% 가족 만남 허용해야. 먼저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36명으로 사흘 연속 3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주말 발표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 따라서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설 연휴 이후까지 연장이 됐죠. 지난 추석에 이어서 이번 설에도 가족 간의 만남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원미 기자. 네. 그런데 국민들 생각은 좀 아닌가 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일요일 방역 당국이 설 연휴에도 지켜야 하는 방역 수칙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 일단은 설 연휴까지도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 그러니까 설 연휴에 가급적 모이지 말아라라는 이런 지침을 내놨는데 이 지침이랑 같이 이제 보건복지부가 여론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해봤더니 그 응답자의 대부분 74.4%는 일단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코로나 확산에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일단 가족 간의 만남은 허용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가 56.1% 이제 절반을 넘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추석에 이어서 이번 설까지 이제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큰 명절 이 두 개에 다 계속해서 이제 가족들이 모일 수 없게 되다 보니까 아마도 좀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현행으로 봤을 때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게 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민들 지금 고육지책으로 각종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시민은 이제 시간차 공격, 이제 형네, 동생네랑 같이 좀 논의를 해서 형이 이날 가면 나는 다른 날 가고 형이 뭐 몇 시에 가면 난 다른 날 뭐 몇 시에 가겠다라고 좀 논의를 하거나 아니면 뭐 명절 전날, 설 전날은 며느리가 가서 음식을 하고 네. 당일은 아들이 가서 차례를 뭐 아들이 가서 음식을 하고 며느리가 차례를 지내도 되긴 하는데요. 그래도 되죠. 네, 어쨌거나 이렇게 좀 나누어서 전날 음식하고 다시 돌아오고 한 명만 차례를 지내러 가거나 하는 방안을 이제 고육지책으로 이 정도까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일각에서는 과태료를 내더라도 우리는 다 모이겠다라고 이제 약간 배짱으로 나오는 분도 있긴 한데 명심하셔야 될 건 과태료가 문제가 아닙니다.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고 지난 추석에 지나쳐갔던 코로나 이번 설에는 찾아올 수 있다는 점 꼭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소정수 위원님,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효과적이다. 그런데 가족은 좀 만나게 해줘라. 이게 이제 국민들 의견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뭐 워낙 지금 특히 요양병원 같은 경우 이제 부모님 계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은 지금 부모님 못 뵌 지가 꽤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마음이 아픈 상황에서 또 명절에서도 그나마 어쨌든 친척들, 형제들 모일 수 있는 기회인데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어쨌든 현재 지금 단계에서 봤을 때 이 모임이 허락이 되면 이게 지금 이른바 감염원을 알 수 없는 감염자 숫자가 여전히 20%를 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방역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위험 요소가 상당히 큰 거죠. 그런데 워낙 국민들의 이제 이런 요구가 높다 보니까 정세균 국무총리도 일단 상황을 좀 원칙은 이런데 네. 상황을 좀 더 두고 보면서 이제 설에 가까워올 때 상황이 좀 더 지금보다 좀 많이 나아진다고 판단이 되면 이번 주까지는 좀 지켜보자 이런 얘기. 예, 허용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가져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정부로서도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방역과 일상생활을 동시에 좀 영위할 수 있는 그게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최종 단계에서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런 상황이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지금의 상황이 조금 나아질까요? 국내에서는 이달 중순부터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에 맞춰서요, 정부가 백신 수송 모의 훈련에 들어갔고요. 백신 접종 센터도 공개했습니다. 관련 리포트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인근에 마련된 중앙예방접종센터입니다. 이곳에서 수도권 코로나19 의료진을 대상으로 첫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접종센터는 크게 대기구역과 접종 관찰구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대기구역에서는 문진표를 작성하고 한 칸씩 뛰어앉아 진찰을 기다립니다. 이후 약 50m 떨어진 접종구역으로 이동해 백신 접종과 이상 반응 관찰을 하게 됩니다. 접종구역에서는 최종적으로 몸 상태를 점검하고 백신을 맞게 됩니다. 접종 직후 복도 맞은편의 관찰구역으로 넘어가 15에서 30분 동안 이상 반응 여부를 점검합니다. 이상 반응이 나타날 경우 바로 옆 응급처치실과 집중관찰실로 이송되고 후속 치료가 필요하다면 의료원 본원으로 옮겨집니다. 본격적인 치료나 이런 것은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되고 119나 응급구조사가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 중에 병원으로 이송하게 됩니다. 접종센터는 화이자 백신 18만 도즈를 영하 75도로 보관할 수 있는 초저온 냉동고 설치도 완료했습니다. 전국 250개 접종센터가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구체적인 센터 운영 계획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과 국립중앙의료원 합동 모의 훈련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이 계획대로 안전하게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백신 접종을 시작한 미국은요, 지금 1,0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각 주별로 백신 접종이 한창인데요. 윤정 기자. 네. 그런데 이 중에서 특히나 플로리다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이고 있다면서요? 왜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주마다 백신의 재고량 그리고 백신의 접종 기준이 모두 다릅니다. 네. 예를 들면 위스콘신주 같은 경우엔 농가가 우선순위의 두 번째고요. 뉴저지에서는 흡연자들이 가장 먼저 백신을 맞을 수 있는데요. 이 말씀하신 플로리다의 경우는 65세 이상이라면 비거주자나 심지어는 외국인도 별다른 규제 없이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65세만 넘으면 누구나 다 맞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정 접종 인파가 몰리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접종소 앞에는 굉장히 긴 줄이 수백 미터가 늘어서 있는데 심지어는 이 대기를 위해서 휠체어와 낚시 의자까지 동원이 되고 있고요. 또 백신 접종소로 향하는 차량 행렬도 끝이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캐나다나 브라질, 멕시코 등 인근 국가에서는 관광과 쇼핑, 그리고 여기에 백신 접종을 결합해서 여행 상품까지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여행 상품이요? 네, 이 백신 관광은 백신 접종에 부익부, 빈익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오고요. 이 지난 한 달간 플로리다에서 백신을 맞은 비거주자가 무려 5만 명에 달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거주민들은 이 접종 순위에서 밀리면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리다는 주민들에게 우선 접종하기 위해서 새로운 인증 정책을 도입을 했는데 이게 현재로서는 작동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는 이분들 중에 일부 또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플로리다 주민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백신 관련해서 캐나다에서도 또 논란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캐나다의 한 카지노 회사 CEO 부부가 이 노인 마을로 잠입을 해서 백신을 접종했기 때문인데요. 이 로드니 베이커와 그의 아내 영화 배우인 예카테리나의 경우에는 지난 21일에 전세기를 타고 밴쿠버 지역에서 북서부의 유콘 지역의 원주민 마을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 원주민 마을은 주민이 120명 정도인데요. 노인이 많아서 백신 우선 접종 지역으로 분류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 베이커 부부는 마을에 도착을 해서 모텔에 취업을 했다라면서 당국을 속이고 백신을 접종했는데요. 심지어는 이 유콘 지역 방문객들의 경우에는 자가격리 2주를 지켜야 하는데 이것도 지키지 않고 백신을 접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를 이상하게 여긴 주민들의 신고로 결국엔 적발이 됐고 이렇게 백신을 접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캐나다를 중심으로 분노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조금 전에 이제 플로리다의 백신 관광 얘기도 들었는데 지금 이 백신 접종이 전 세계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백신 접종 빈익빈 부익부 문제가 또 하나의 또 문제로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우려해서 처음에 백신이 개발이 돼서 이 접종이 되면 이 백신을 공공재로 지정을 하자라는 의견이 일부 있었죠. 네. 특히 유럽 나라 일부에서는 그런 견해가 아주 강했어요. 독일이 대표적이었고요. 그러나 결과는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빈익빈 부익부라는 게 개인 간에도 나타나지만 국가 간에도 이미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발 회사와
투자 단계에서부터 관계를 맺고 미리 이 입도 선매를 한 나라 또 그러지 못한 나라 이게 이제 격차가 생기는 건데 방금 기자가 설명한 것처럼 플로리다의 경우나 또는 캐나다의 경우 비거주자나 외국인에게도 뭐 허용 백신 접종을 허용한다. 이건 뭐 그쪽 나라의 제도니까 그 허점을 이용해서 뭐 먼저 맞았다. 얌체 같은 짓이긴 하지만 그러나 문제는 이걸 돈 주고 사서 더 많은 돈을 내면 먼저 맞춰준다라는 식의 이 순서를 정하는 이런 데까지도 생기면 이게 빈익빈 부익부를 더 가속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직도 듣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코백스라는 그 전 세계 국가 단위의 백신 공급 시스템을 갖추는 이유는 바로 이런 극심한 빈익빈 부익부를 조금이라도 완화해보자라는 차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 간에도 결국 백신이라는 게 안정성 문제 또는 뭐 신속히 맞아야 되느냐 뭐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긴 있는데 제가 보기엔 어찌됐든 궁극적으로는 공공재로서 취급이 되는 게 해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일 없이 모두가 공평하게 똑같이 백신을 좀 접종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생긴 또 하나의 사회적 현상, 바로 재택근무 활성화죠. 김은미 기자. 네. 그런데 기상캐스터도 재택근무를 하나 봐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 보건복지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재택근무를 한 사람이 20여%에 불과한 걸로 네.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재택근무를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상캐스터가 집에서 그 생방송을 하다가 이제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라고 하는데 그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We're waiting for that storm to arrive here in Southern California. It looks like there's a baby down below. All right, 55 in Ventura and Irvine, 64 degrees and 62 in Pasadena. Farm. He walks now, guys, so I've lost all. Thank you. Thank you. Say thank you, everybody. Everybody's been so nice and they think he's the cutest. I've been getting comments, just more baby in weather, please. So I might not have a job soon. 네, 지금 같이 영상 보셨는데 그 영상 좀 같이 좀 보면서 얘기를 다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영상을 보면 네, 기상캐스터가 지금 이렇게 날씨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소식을 집에서 전하다가- 날씨를 전하는 거죠? 제가 그건 조금 이따 말씀을 아, 네. 드릴게요. 네. 지금 날씨를 전하다가 밑에 지금 뭐가 올라옵니다. 잘 안 보이는데 뭐가 올라오는데 보니까 이게 아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상캐스터가 전하다 말고 그냥 애기 안아서 안고 이제 나머지 기상 소식을 전하는데 이제 보니까 방송사에 웬 아기가 난입한 건가 방송사고 아닌가 싶을 수 있는데 일단 말씀한 것처럼 재택근무였습니다. 때문에 저긴 방송사가 아니라 이 기상캐스터의 집이었는데요. 재택근무였기 때문에 집에 스튜디오를 마련을 하고 생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아기가 이제 아장아장 걷다 보니까 이제 걸어서 저 스튜디오까지 난입을 한 겁니다. 사실 언론사 입장에서는 이건 방송 사고입니다. 그렇죠. 100% 방송 사고인데 이 방송 사고 영상이 뭐 다른 SNS는 모르겠으나 일단 트위터에서만 200만 회 넘게 이제 조회가 되면서 정말 인기를 끌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 기상캐스터 이제 저 방송 사고 났을 때 외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아기를 안고 이렇게 기상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방송사고긴 한데 저 방송사는 저희 때문에 시청률은 엄청 높았을 것 같습니다. 이 육아와 일을 함께 병행해야 하는 재택근무의 현실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요. 윤지영 기자. 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중국에서는 이 봉쇄 조치 때문에 네. 반려견들이 순환을 겪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좀 황당한 영상 발견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중국 헤이룽장성의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봉쇄 조치가 내려져 있는데 지금 보시면 강아지가 이렇게 끈에 매달려서 저 아래 1층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 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 끈에 매달리게 강아지인 거예요? 네네. 이게 자가격리 중인 주인이 강아지를 산책을 시키겠다면서 아파트 3층 높이, 그러니까 12m 높이에서 강아지를 저렇게 끈에 매달아서 밖으로 내보낸 건데요. 이 줄의 길이가 18m라고 하는데 이게 낡은 옷들을 매듭을 지어서 이렇게 만든 줄이라고 합니다. 안전성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그렇죠. 끊어지면 어떡해요? 네, 해당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논란이 되자 반려견 주인은 이렇게 산책을 시킨 이유에 대해서 원래 이전까지는 하루에 3번 정도 산책을 시켰는데 이걸 할 수 없게 되자 강아지가 계속
짖으니까 어떻게 하면 산책을 시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떠올린 아이디어다라고 했지만 뭐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아이디어가 이번 한 번이 아니고 예전부터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관찰이 된 건데요. 지난달 24일 마찬가지로 이 중국 헤이룽장성에서 이번에는 8층 건물에서 아파트에서 반려견을 긴 줄에 매달아서 밖으로 내려보내서 산책을 시킨 겁니다. 더 높은 데서 네, 내려보냈군요. 지금 보시는 영상인데 아이고. 강아지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모습 보기만 해도 굉장히 위험천만해 보이는데요. 이 강아지를 이렇게 밖으로 내보냈다가 2, 3분 만에 다시 줄을 잡아당겨서 이렇게 끌어올렸다고 하는데 이 모습을 이 맞은편 아파트 거주민이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서 공개를 한 겁니다. 저 강아지는 괜찮아요? 지금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이 되진 않고 있습니다. 이 영상만 봐도 참 아찔한데요. 이 코로나 때문에 참 별일이 다 생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당연한 얘기지만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어서 좀 코로나가 좀 물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사태 일어나지 않길 하차 심경 남긴 JK 김동욱. 자, 얼마 전에요. 이 가수 JK 김동욱 씨가 10년간 진행한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심경을 밝혔는데요. 먼저 관련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MC를 관두게 됐습니다. 좀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좀 안타깝기도 한데 뭐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동안에 굉장히 또 많은 발전이 이렇지 않습니까? 이런 깨알 같은 자랑 좀 해줘야죠.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더 많은 발전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아서 저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인사를 띄우는 거 무엇보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또 다른 무대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원미 기자, 지금 JK 김동욱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반적인 하차는 아닌 것 같네요. 네, 일단 말의 뉘앙스로만 보면은 일반적인 하차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아까 같이 들어보셨지만 말 중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아서 갑작스럽게 마지막 인사를 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했고요. 또 이제 아까 보신 건 영상이었는데 그 외 SNS 글로 이제 납득이 잘 가지 않지만이라고 보이는 하차에 대해서 그런 글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이 JK 김동욱 씨가 이제 현 정권에 비판글을 올렸다라고 해서 이제 프로그램에서 해고가 됐다라는 그런 의혹을 현재 받고 있는데요. 이거랑 관련해서 이제 어제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 인사를 다시 한번 또 올렸습니다. 근데 뭐라고 했냐면 관심은 감사합니다만 이미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그 누구한테도 저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음악으로 소식을 전하겠지만 앞으로 음악을 더 할 수 있는 상황이 될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올렸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아까 그 정부의 비판글을 올렸다라고 이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렸는데 좀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조국 사태가 한창일 때 JK 김동욱 씨가 자신의 SNS에 조국아 이젠 사과해라 적당히 하자라고 이제 글을 올리기도 했고요. 이제 그 이후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이 일었을 때 그때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영어 CHOO를 써서 추하다 추해라고 이제 글을 올리기도 했고 또 마스크 대란이 일었을 때도 국민이 마스크가 없어서 줄을 서는 상황인데 지금 중국의 마스크를 수출을 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라고 하면서 현 정권에 대해서 비판글들을 이제 종종 올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JK 김동욱 씨 이제 개인 SNS에 이제 이 현 정권에 대한 비판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이제 누리꾼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네. 그리고 항의하는 누리꾼들이 개인 SNS뿐만이 아니라 그 아까 그 보신 그 프로그램 한 지역 방송국 프로그램의 그 게시판, 시청자 게시판에도 상당히 하차해라. 이게 뭐 하는 거냐라는 글이 쇄도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JK 김동욱 씨가 갑작스럽게 하차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은 해고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온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해고가 된 뭐 하차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해당 게시판에는 다시 좀 보게끔 해라. JK 김동욱 씨 복귀시켜라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직까지는 이 JK 김동욱 씨가 정권 비판 때문에 하차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윤지영 기자. 네. 그런데 과거에 이제 전 정권에서
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한 이런 뭐 비슷한 사건은 좀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이전 정권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대표적인 연예인 바로 김재동 씨인데요. 네. 과거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뻑하면 종북이라고. 여러분들도 이제 종북 소리 듣잖아요. 그래서 나도 종북이다 그래서 내가 나는 경북이다. 저 만나는 보고 문자를 국정원 담당자한테 보내야 되는데 국정원 직원이 저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간첩 잡겠어요? 제가 전화했어요. 문자 잘못 보내신 것 같습니다. 국정원에 협조한 사람이 만났더니 저보고 한다는 얘기가 겨우 그거예요. 노제 사회를 봤으니까 이제 일주기에는 안 가도 되지 않냐? 제동 씨도 방송해야 되지 않냐? VIP께서 걱정이 많다고. 내 걱정이 많대. 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는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통해서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았고 관련 문건은 2017년 국정원 개혁위에서 공개가 됐는데요. 당시 이 리스트에 올랐던 배우 김규리 씨는 SNS를 통해서 나의 꽃다운 30대가 훌쩍 가버렸다 이런 심경을 남기기도 했고요. 또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 좌편향 인사 및 단체 지원 배제 명단을 만들었었는데 이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JK 김동욱 씨가 정권 비판 때문에 방송을 하차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요 이번 사안을 두고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JK 김동욱 씨를 언급하면서 정권을 비판했고요. 그러면서 얼마 전이죠. 또 이태원에서 발언했던 가수 강원래 씨까지 다시금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소 의원님, 네. 자 이렇게 보면 정치권이 나서서 이 이슈를 키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뭐 그런 측면이 있죠. 지금 어차피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앞두고 여야가 한참 이제 지지 세력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중이니까 네. 뭔가 이제 꼬투리가 될 만한 거 하나 있으면 그걸 가지고 상대를 비판하는 뭐 그런 것은 뭐 지금만이 아니고 쭉 과거부터 그래 왔었죠. 네. 이게 이제 방송이라든지 이런 쪽에 특히 진행하는 이런 분들이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SNS 등을 활용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를 적나라하게 표출하는 거, 특정한 어떤 성향의 그런 것들을 그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어쨌든 방송이라는 것이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권 성향에 따라서 정권의 어떤 전리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공정성, 균형성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되고 그것은 뭐 시사 프로만이 아니고 음악 프로건 어떤 예능 다른 프로건 간에 똑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 어쨌든 이 방송 진행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어떤 편향성 시비 같은 것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 지금 사회 전체적으로 이른바 진영 논리로 너무 대결이 극단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각층까지 다 스며들어서 너무 이게 특정 성향, 특정 어떤 편을 들지 않으면 생존하기가 어렵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일반화된 것 아닌가. 조금 어떤 그러한 공공적인 성격의 자리에 있는 공공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런 분들은 자신의 성향이 있더라도 그런 것을 최대한 어떤 진행을 하거나 뭐 할 때는 좀 공정성과 균형성을 갖춰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 프레스룸은 항상 공정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정치 신사 이낙연 향해 야 이낙연답게 해 고성.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오늘 오전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윤종 기자. 네. 이낙연 대표 발언 중에 좀 주목할 만한 발언들이 좀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낙연 대표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 부동산 대책 등 여러 가지 발언을 내놨는데 특히 북한 원전을 두고 이 여야가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시죠.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습니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정부와 협의하겠습니다. 민족의 정쟁의 대상으로 악용하는 것은 무책임합니다. 민족의 문제에 대해서까지 거짓을 서슴없이 말하고 낡은 북풍 공작으로 국민을 현혹하려 하는 국민 모독을 끝냅시다. 네,
앞서서 앵커도 언급한 것처럼 이낙연 대표 평소 신사다운 모습 그리고 협치를 강조해오는 어떤 신중한 모습 이게 트레이드 마크와도 같은데 오늘 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는 북한 원전 관련 발언을 하면서 좀 평소보다 강한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당에서는 여기에 굉장히 힘을 실어주면서 무려 이 관련 발언을 하는 동안 5차례 이상 이 박수가 쏟아졌는데 이 야당에서는 소리가 여당에서 나온 거군요. 네, 여당에서는 박수가 쏟아졌지만요. 이 야당에서는 아까 들으신 것처럼 이낙연답게 하세요, 말 조심하세요, 뭐 이렇게 고성이 오가는 이 모습도 포착이 됐고요. 또 특히 이낙연 대표는 오늘 이 4차 재난지원금 관련된 언급도 내놨는데요. 이 대표는 59년 만에 한 해에 4차례 추경을 집행했다. 그래도 부족하다라면서 나라 국간을 적절히 풀어야 할 때가 있다. 풀 때는 풀어야 다시 채울 수 있다라면서 이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이낙연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대권 주자 지지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30%를 넘어서 32.5%를 차지했고요. 이낙연 대표가 13%, 거의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계속해서 좀 하락세인 것 같은데 윤경호 의원님, 이런 상황에서 보면 조금 전에 이낙연 대표가 이제 4차 재난지원금을 공식화했어요. 혹시 아마도 이재명 지사의 이 경기도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이걸 의식한 걸까요? 글쎄요. 이낙연 대표는 정부 여당으로 보면 여당의 대표니까 지금 정부와 어차피 입장이 같아야 되는 거죠. 사실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의 이 격차도 네. 그런 점에서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지사는 정부나 여당을 가끔씩 좀 비판도 하고요. 치고 나가면서 뭔가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네. 이낙연 대표는 항상 정부의 입장을 두둔하는 어정쩡한 이럴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처지지 않습니까? 네. 4차 재난지원금에 관해서 핵심은 이재명 지사는 평소의 소신, 전 국민에게 똑같이 다 줘야 된다는 거고 이낙연 대표나 홍남기 부총리는 선별적으로 합시다였거든요. 만약에 이낙연 대표가 한 얘기 투트랙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에게 하는 것처럼 선별적인 지원 그리고 전 국민도 필요하다면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필요하다면 전 국민도 이거는 이제 이재명 지사 쪽의 선택을 의식을 한 거라고 봐야겠죠. 그러나 이건 그렇게 쉽게 결정하기 할 사안이 아니다. 전 국민에게 1차 때처럼 작년 4월과 5월에 했던 것처럼 처음에 지급했던 그때 방식의 그런 식의 재난지원금을 다시 할 거냐. 이거는 정말 수기 과정을 거쳐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낙연 대표가 어찌됐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렇게 투트랙을 얘기했으니까 네. 지금 아마 내부에서는 상당 부분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짐작이 되네요. 자, 반면에 경기도는 어제부터 이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재난지원금 신청했어요? 아직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방송 끝나고 하려고요. 그런데 이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막 비판이 나오니까 이재명 지사가 이에 대해서 반박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고 또 일각에서는 야, 이재명 지사 자신감 붙은 거 아니냐? 막 이런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제 이재명 지사가 이제 자신의 SNS에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압도적인 1위 지지율, 이 지지율에 자신감을 얻은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제목이 이겁니다. 지방정부 재난 기본소득이 포퓰리즘이란 제목인데 포퓰리즘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소비 촉진으로 경제를 살리는 재정 지출을 포퓰리즘이라고 해도 이 나라 주권자들 속지 않는다. 국민이 돈 맛을 알까 봐 소득 지원하면 안 된다는 생각, 국민 주권주의, 주권을 모독하는 행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퓰리즘이 아니라 경제 살리기 위한 재정 지출이고 국민이 돈 맛을 알까 봐 소득 지원하면 안 된다는 이 김종인 국민의힘 현 비대위원장의 예전 얘기를 이제 저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권의 대권 주자 빅3 중 한 명이죠. 정세균 국무총리요. 자, 윤지영 기자. 네. 정세균 총리가 이제 취임한 지 1년 조금 넘었는데 네. 보니까 지금까지 한 인터뷰가 60차례가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많은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지는 몰랐는데 지난해 1월 14일에 취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취임 1년이 조금 넘었는데 무려 60번의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요.
특히 그 가운데 30%인 18번을 지난달 1월 한 달 동안에 진행을 했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18번이요? 특히 요즘에 거의 매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기도 하고 현안에 대해서도 SNS를 적극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광폭 행보에 대해서 이 총리실 관계자는 큰 꿈을 가지기 위해서 기지개를 켠 것으로 이해해달라라고 밝히기도 해서요. 결국 대권을 염두에 둔 행보로 풀이됩니다. 소 의원님, 한 1분 정도만 좀 마무리 좀 하죠. 지금 보면 아직 대선이 1년도 더 남았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은 뭐 언제든 요동칠 수 있다 뭐 이런 시각들이 많잖아요. 그럼 지금 이제 빅3의 행보를 봤을 때 지지율이 요동칠 만한 변수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건 한 2가지 정도 생각할 수가 있죠. 일단 4월 7일 보궐선거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 결과에 따라서 일단 여권 내 1차적인 어떤 출렁임이 있을 겁니다. 네. 특히 이제 서울시장의 판세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네. 이 부분은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의 역학관계에서 일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이후에 이제 이른바 친문 주류 세력도 입장을 정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잣대가 될 거기 때문에 네. 첫 번째가 이제 보궐선거 결과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이후에 이 당대표 선거를 민주당 내에서 합니다. 그렇죠. 5월 달쯤에 해서 당대표가 탄생되면 이제 대선에 관련된 규칙을 정해야 돼요. 이것이 어떻게 정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었던 노풍의 막후에도 국민 경선 도입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도 여권에서는 막 한 10용, 13용에서 각 지역의 중진들을 다 출마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생각을 그리는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서도 변화가 있을 수가 있죠. 제가 보기엔 한 2-3차례 정도 앞으로 대권과도 더 출렁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2-3차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문 대통령 야당 직격, 구시대 유물 정치. 북한에 대한 원전 지원 의혹과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 바랍니다. 민생 문제 해결을 두고 더 나은 정책으로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정치가 되길 바랍니다. 김원미 기자, 지금 들어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원전을 언급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뉘앙스를 보면 결국에는 야당에 대한 일침으로 봐야 하겠죠? 네, 일단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말 같이 들어보셨는데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 결국 이제 원전에 대한 야당의 공격, 비판이 북풍 공작이다라고 규정을 지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그동안 이제 본인의 입장, 어떤 국회나 정치권에 대해서 입장을 얘기를 할 때는 우회적인 표현을 정말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 우회적인 표현을 언론이 이것은 이런 얘기인 것 같다라고 이제 해석을 한번 거쳐서 전해드리는 일이 정말 많았었고, 네. 그게 아니면 청와대 대변인이 얘기를 하던가, 이제 소통수석이 얘기를 하던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직접 아까 들은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육성으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정치권 여의도에 대해서 육성으로 직접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게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지난해 있었던 어떤 패스트트랙 사건 그 이후에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지은 기자, 그런데 네. 이제 국민의힘의 김종일 비대위원장이 이 사안을 두고서 이적 행위다 이런 발언을 했고 네. 청와대에서는 법적 조치를 예고를 했잖아요. 네. 근데 야당에서는 고발하려면 빨리 고발해라 이런 반응이더라고요. 네, 이 법적 조치를 빨리 취하라고 하는 이유, 이 이유는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북한 원전 관련 자료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관련해서 저희가 야당 발언 준비했는데 짧게 듣고 오시죠. 청와대가 대변인 이야기처럼 김종인 위원장을 고발한다면은 청와대가 고발한 사건은 검찰이 더 빨리 또 수사를 할 테니까 거기다가 우리 당에서 요구한 것처럼 국회에서는 또 정치적 측면에서 법적 측면은 이제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히더라도 정치적 측면, 외교적 측면, 대북관계 측면에서는 또 국회가 주체가 돼가지고 국정조사하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로 문 대통령께서 그렇게 화를 낼 만큼, 역증을 낼 만큼 오해된 부분이 있다면은 그걸 통해서 다 밝혀지겠죠. 그게 정도라고 봅니다.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네, 조혜진 의원뿐만 아니라 윤희숙 의원도 야당 대표에 대한 법적 대응을 반드시 신속하게 착수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 SNS를 통해서 이번 사건의 초점은 누가 문건을 만들었냐가 아니라 왜 삭제했느냐라는 것이 명확하다라면서 도대체 뭐가 있길래 공무원이 밤에 사무실에 잠입하고 파일을 삭제했어야 하는지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흐지부지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신속하게 고소장을 접수해서 제대로 조사하자라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럼 이 고발건은 실제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네, 일단 청와대는 자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토 다만 중이다. 네, 고발에 대한 시점, 형식, 주체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청와대의 공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역시 준비했는데 들어보시죠. 2018년 저는 국무총리로 일했습니다. 요즘 제1야당 지도자들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습니다. 야당은 완벽하게 잘못 짚었고 묵과할 수 없는 공격을 대통령께 가했습니다. 거짓을 토대로 대통령을 향해 이적행위라고까지 공격했으면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야당이 금도를 넘은 것은 물론이고 큰 실수한 거예요. 법적 대응보다 더한 것도 이거는 해야 됩니다. 야당 대표가 그렇게 얘기한 것도 물론이거니와 국가가 정책으로 추진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규정을 하고 공론을 분열시키고 이런 이제 엄청난 일을 한 거거든요. 그거보다 더 강력하게 이것은 용인할 수 없다. 네, 보신 것처럼 이낙연 대표의 경우에는 묵과할 수 없는 공격을 대통령에게 했다라면서 거짓 주장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야당을 몰아세웠고요. 또 최재성 정무수석은 법적 대응보다 더한 것도 해야 한다. 검토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보다 지금 시민단체가 먼저 고발을 했더라고요, 실제로. 네, 그렇습니다. 바로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이 어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고발에 나섰는데요. 이 혐의는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입니다. 이 시민단체는 허위 사실을 적시를 해서 문재인 정부를 비방했다면서 이를 4월 재보궐선거에서 악의적으로 활용하려고 했다라면서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경 의원님,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한 고발건 청와대 고발할까요? 안 하죠. 저도 사실 청와대가 왜 저렇게 과한 반응을 보였을까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건은요. 산자부 공무원들이 도대체 이 문건을 포함해서 다른 문건까지 그렇게 무리하게 왜 삭제를 했는지 그리고 만든 이유에 대해서도 조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북한 비핵화가 된 다음에 원자력 발전을 포함한 에너지 지원 방안에 대해서 대비책을 다각도로 강구한 거다라는 설명만 했다면 그걸 과연 이렇게까지 문제 삼을 일인가. 기억하시겠지만 이 경수로형 원자력 발전소 이게 벌써 94년에 제네바 합의로 인해서 북핵 문제가 다뤄질 때 그때부터 나왔던 해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북한의 캐도라는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두 기의 한국형 원전을 우리가 건설하는 비용 70%까지 대고 작업을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게 2002년에 북한이 미사일 쏘면서 유야무야 됐고요. 그리고 많이 보도됐습니다만 보수 정부 때도 심지어 이명박 정부 때도 북한에 대해서 에너지 지원, 원전을 통한 에너지 지원이라는 얘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 위원장을 포함해서 지금 제1야당이 이적행위라고까지 과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공격할 사안인가? 이건 뻔히 알면서도 사실 우리 쪽 사람들 좀 뭉치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옳지 하나의 매개가 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지지층 결집의 근거가 더 크다. 그렇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2018년 상황을 한번 복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2018년 4월 27일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나서 도보다리 정말 온 국민의 가슴을 울렁이게 만든 그 연출을 하고 또 5월 달에 약간의 위기 상황도 갔다가 6월에 싱가포르에서 미북 정상회담까지 갔던 그 시점에는
그동안에 공을 들였던 북한 비핵화 문제가 이렇게 해서 뭔가 전기가 마련이 되고 북한이 정말로 앞으로 이 한반도에 뭔가 다음 단계로 가는 거를 위해서 뭔가 큰 양보를 할 것 같은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이런 방안 이외에도 다각도의 북한 지원 방안이 곳곳에서 검토가 됐겠죠. 앞에는 분명히 전제가 있습니다. 북한 비핵화가 완성된 다음이라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면 이건 지금 국민의힘도 이렇게까지 공격을 할 사안이 아니란 거는 너무나 잘 알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정치죠. 선거를 앞두고 있고 보수 진영이 다 뭉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그러나 이건 정치는 정치로서 끝내야지 그 다음 단계까지 넘어가는 건 안 된다. 그 다음 단계라는 거는 지금 북한에 준 USB 내용 공개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건 앞으로 남북 관계는 다시 재개하지 말자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북한에 무슨 내용을 줬는지 이걸 까자,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이거는 북한과 남한 그러니까 정권의 바뀜과 상관없이 앞으로 남북 관계가 재개될 경우에 이건 신의상실의 원칙에 이건 결정적으로 위배되는 거니까 그걸 공개하자는 얘기도 이 선에서 그냥 덮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또 나름대로의 또 논리가 있을 테니까요. 자, 김은미 기자. 네. 지금 윤경호 의원이 잠깐 언급을 했지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줬던 이 USB 안의 내용을 공개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네. 이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 쪽 반응은 좀 어때요? 네, 바로 오늘 아침에 이제 청와대 최재성 정무수석이 이 USB의 공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어제도 산업자원부에서 관련 문건을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그거 갖고 뭐라 그래요? 그다음에 또 뭘 공개하라고 할 거예요. 절대 공개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모든 것을 포함해서 검토를 하되 반드시 야당이 이것은 책임을 지겠다고 걸면 그거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아무 근거 없이 의혹 제기한다고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일 또 오갔던 그런 것을 무조건 다 공개한다는 것은 그 나라가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책임 있게 걸으라 이거예요. 야당이 자신 있으면 명운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같이 들어보셨는데 최재성 정무수석이 윤 의원님이 한 그 말씀이랑 거의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나라가 뭐가 되냐 공개를 하게 되면 때문에 절대 공개해선 안 된다라고 하면서 한 말이 야당이 명운을 걸면 공개하는 거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소식 중에서 4.27 그 남북 정상회담, 도보다리 회담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당시에 소통수석이었었던 그 윤영찬 의원,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이 USB 공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필요하다면 공개할 수 있다. 근데 아마 청와대에서 공개하는 것도 좀 검토를 해보고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직인 최재성 수석 그리고 그 전직인 윤영찬 의원, 윤영찬 전 수석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 전 현직 수석이 지금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네. 결이 조금 다른데 이렇게 말이 엇갈릴 경우에는 현직의 말이 좀 더 무게가 있다고 봐야 그래요?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은 소정섭 위원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어쨌든 의견이 좀 갈리잖아요. 최재성 정무수석은 공개하면 안 된다. 윤영찬 의원은 공개해도 된다. USB 공개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근데 이게 공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논란의 본질적인 성격 자체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익이 없다는 거죠. 네. 왜 그러냐면 청와대가 만약에 이것이 이제 북측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낸 USB에 들어있는 내용이다라고 공개를 할 때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그렇구나 하고 금방 또 인정할까요? 그게 예를 들면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넸다는 어떤 확실한 또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진본이냐 아니면 사본이냐. 그렇죠. 계속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 꼬리를 물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의 본질은 어쨌든 여야가 상당한 기싸움과 이제 정치 프레임을 짜는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여야가 너무 지금 과도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야권에서 이것을 뭐 이적행위다라고 하는 그것도 좀 논리적으로 안 맞고 여권에서 또 야권을 비판하면서 북풍공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안 맞다. 왜 양쪽은 지금 이렇게 극한 어떤 용어를 써가면서 대결을 하고 있는가? 이 결국 이제 선거철이 다가온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안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이 사안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어떤 이슈적으로 관심을 많이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의문을 좀 가지고 있어요. 공개된 그 문건에도 보면 어쨌든 정부의 공식 문서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 단지 제가 의문을 갖는 것은 왜 이 문서를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 산자부 측에서 속 시원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가. 그건 저도 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문서를 만든 배경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어쨌든 남북 관계가 여러 가지 북미 관계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여러 가지의 이 가상 시나리오적인 측면에서 어떤 문서를 작성을 했다라는 부분은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 산자부만이 아니고 많은 정부 부처나 지자체 측면에서도 남북 교류가 현재 막혀 있지만 활성화될 때를 대비한 다양한 어떤 시나리오와 문서들이 작성이 돼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향후 미래를 위한 아이디어였다. 그렇습니다. 그런 다양한 것들이 작성이 되는데, 그런데 왜 그 산자부 공무원이 그 500여 개에 달하는 문서를 그 밤중에 들어가서 삭제를 할 때 이 부분도 같이 삭제를 했단 말입니다. 그 사실이 나중에 알려졌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제기가 됐을 때 이 부분을 왜 삭제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산자부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으면 사실은 이게 이렇게까지 어떤 의문점이 많이 남지가 않은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남다 보니까 야권에서는 계속 그걸 가지고 이제 공세를 펼치는 것이고, 야권에서 계속 그 USB 내용을 공개하라라고 하는 것도 청와대가 공개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판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공개하라고 공세를 펼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청와대가 그걸 공개를 했다고 해도 그게 원본과 맞느냐 안 맞느냐 검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 또 공격을 또 펼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최재성 수석이 얘기한 것도 그런 염려를 하는 거죠. 공개한다고 해서 끝나지가 않고 또 다른 게 계속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 첩경은 저는 어쨌든 이제 선거철이 본격화되면서 양측에서 어떠한 작은 이런 사안이라도 극대화시켜서 그걸 상대를 공격하는 데 이제 써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현재 도래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번 사안을 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USB를 공개해도 논란, 안 해도 논란. 이 산자부의 어정쩡한 해명이 이번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요. 그 이명박 정부 당시에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 이 미래포럼 이사장이요. 이번 논란에 대해서 호들갑을 떨 일이 못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은미 기자. 이유가 뭐예요? 네, 사실 어제 저희가 이제 방송 중에 잠깐 짧게 설명을 해드리긴 했습니다. 천영우 수석, 그러니까 통일 이후에 북한의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을 이명박 정부 때도 논의했었던 바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완성되기 전까지 원전은 아예 남북 경협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검토할 필요가 없는 걸 검토했다고 이걸 이적행위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핵화에 대한 보상 차원, 보상으로 논의를 한 거면 비핵화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호들갑 떨 일이 아니다라는 설명입니다. 자, 그럼 또 한편에서는요. 아이디어 차원에서 작성했다는 이 산업부의 원전 관련 문건. 산업부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서 이 문건을 공개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김 기자, 어제 문건 공개됐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삭제된 문건 중에 알고 보니까 뭐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내용이 있다라고 해서 논란이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해당 컴퓨터,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컴퓨터 말고 산업부에 있는 다른 컴퓨터 안에도 이 문서가 남아 있었습니다. 같은 문서가 다른 컴퓨터에도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산업부가 사실 일요일 날 오후 6시 반에 이례적으로 늦게 이제 브리핑을 할 때 그 문서를 갖고 있었지만 이게 수사 중이라서 공개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오후 늦게 다시 이게 재판 중이긴 한데 불필요한 논란을 좀 종식시키는 공익적 가치를 생각을 해서 원문을 공개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보시는 저 원문을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보면은 지금 펜으로 이렇게 쭉 굵고 있죠. 동보고서는 향후 북한 지역에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 검토 자료이고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는 얘기인데 그 안에 보면 북한의 이제 원전을 건설하는 3가지 방안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나누어서 지금 3가지 시나리오가 그렇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 시나리오라는 게 첫 번째 정말 북한 지역에 원전을 지어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우리나라의 원전을 완공을 해서 이거를 보내주는 방법,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DMZ 내에
원전을 지어서 함께 관리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제 들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자, 이 산업부 문건과 더불어서요. 이번에는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도 이와 비슷한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동석 기자와 백브리핑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동석 기자, 그럼 이게 가스공사에서 만든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네, 한국가스공사는요, 지난 2018년이었죠. 북한의 에너지 협력 방안 등이 담긴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네. 바로 이 보고서인데요. 북한 신규 발전소에 대한 내용이 이곳에 담겨 있고요. 그리고 노후 발전소는 물론이고 원전을 건설하는데 장단점이 이곳 보고서에 담겨 있습니다. 아, 여기도 이제 원전 내용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북한 원전 건설의 장점은 낮은 운영 비용을 비롯해서 이렇게 설명이 돼 있고요. 단점으로는 정치적 상황 등이 이곳에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앞서 이제 저희가 대담에서도 이어갔지만 산업부 직원은 같은 해인 2018년 5월에 이렇게 북한 원전 관련 문서를 작성했다가 현재 논란이 휩싸였는데요. 이게 이제 1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작성이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서 그렇게 밝혔는데 산업부 산하 공기업인 이처럼 가스공사에서도 유사한 프로젝트가 이렇게 진행된 셈입니다. 가스공사는요, 이 보고서를 만드는데 무려 5,500만 원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5,500만 원을 들여서 보고서를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는 뭐 어디에 사용이 됐어요? 네, 가스공사 역시 산업부와 마찬가지로 현재 이걸 상부에 보고는 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보고서가 작성된 이후 북한의 에너지 현황 등을 내부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회의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가스공사 직원들이 이렇게 모여서 북한의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북한의 원전 설치 논의가 이곳에서 이뤄졌는지 그것이 바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공사 측은 그 어떤 상부 보고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말을 아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 안에는 에너지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고 다른 내용도 또 들어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보고서는 총 231쪽 분량의 굉장히 논문 수준의 보고서입니다. 굉장히 많은 231쪽. 그렇습니다. 보고서 초반에는요. 북한의 정치 구조부터 김정은 시대의 정치 변화까지 이렇게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2019년 북한 정세에 대해서도 설명이 돼 있습니다. 비핵화 협상의 파행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서에 설명이 돼 있는데요. 또 북한의 에너지 정책, 그러면서 산업 실태, 그리고 북주민들의 에너지 수급까지 이곳 보고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공사 보고 자료에 왜 북한의 정치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참 의문인데 가스공사는 뭐라 그래요? 취재해봤죠? 네, 제가 오늘 아침에 통화를 해봤습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요. 2018년 당시에는 남북 경협 논의가 한창 진행됐다. 네. 그러면서 철도를 포함한 에너지도 논의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쪽 보고서가 만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즉 학습용 보고서였다고 밝힌 건데요. 그러면 이제 산업부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만든 보고서와 비슷한 맥락이라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또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원전만 특정한 것이 아니라 에너지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서를 통해 만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당 윤영석 의원은요. 북한 원전이 웬 말이냐며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놨는데요. 윤 의원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어 이번엔 한국가스공사까지 나서 북한 원전 의혹을 정폭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은 탈원전을 외치면서 되려 북한의 원전을 설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네, 윤 의원은 산업부에 이어서 공기업, 그러니까 공기업에서도 원전을 포함한 발전소 건설 방안을 검토했다는 건 우연으로 보기 힘들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개입 가능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가스공사의 보고서 또 다른 또 논란의 불씨가 될지 이 부분도 좀 관심이 가네요. 자,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윤 의원님, 지금 이동석 기자 설명 들어보셨는데 가스공사도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얘기 나눈 것처럼 정말 아이디어 차원에서 만든 문건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을까요? 그 당시를 조금만 복기를 해보면요. 2018년에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그해 가을에 국내의 기업 그리고 각 정부 기관마다 이 남북한 간의 예상되는 경제 협력에 대해서 정말 다방면의 다각도의 연구가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기업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도 정말 관심의 폭이 대단했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경험이었습니다만 당시에 어느 회계법인이 북한에 진출하려는 우리 국내 기업들에게 안내서를 하나 작성을 해서 그 안내서를 공개하는 이 심포지움을 한번 연 적이 있습니다. 네. 700부를 마련을 했는데요. 700개 넘는 기업이 신청을 해서 순식간에 그게 동이 났어요. 아주 단적으로 보여줬는데 그렇듯이 이 에너지 가스공사의 보고서에도 그렇게 돼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에너지뿐만 아니라 다른 방면도 모두 다 이 비핵화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전이 돼서 그 다음에 남북한 간의 경제 협력이 역시 빠른 속도로 진전을 이룰 경우에 그때서 뛰어들 경우는 늦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 걸 감안하면 가스공사의 보고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보기엔 산자부의 이런 그 6쪽짜리 보고서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정황을 다 조금만 이해를 한다면 이게 과연 이적행위가 될 수 있느냐. 물론 안으로는 탈원전을 외치면서 밖에 북한에다가는 원전을 지어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논리적인 연속성으로 보면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네. 이 대목에서는 할 말은 없는데 이것도 이 정부에서 설명하기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탈원전을 하더라도 에너지 트랜지션이라는 개념으로 긴 그림에서 지금 모든 원전을 다 가동을 중단하고 생산을 아예 건설을 아예 안 한다 이게 아니고 있는 거는 점점 줄여나가겠다. 그리고 다른 대체 에너지를 찾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전이라는 게 완전히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닌 이건 아니거든요. 네. 북한에다가도 그런 방식으로 선택지를 하나 준다. 이런 것 중에 하나 아니었을까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이제 남북 경제 협력 과정에서 가스공사가 어떤 식으로 좀 사업을 하거나 이런 걸 미리 한번 이 도출해 본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이 원전 지원 의혹에 대해서 청와대와 여당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그런데 이 비판이 논란이 되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초선 의원 31명이 관련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기에서 어떤 발언이 문제가 있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여당은 공작 취급하고 담당 공무원은 신내림이라 하며 대통령의 참모는 전 정권에서 검토된 일이라 전가하고 청와대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급박을 합니다. 국민을 우습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집단적 조현병이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네, 여기서 논란이 된 표현은 바로 집단적 조현병이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이 민주당 최인호 수석 대변인은 어제 정치에 조현병이라는 병명을 들어서 비하하려는 의도에 대해서 실망스럽다라면서 관련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고 구태 정치를 멈추라라고 촉구를 했는데요. 또 여기에 대해서 다시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너무 말 하나하나를 꼬투리 잡는 것 아니냐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소정수 위원님, 정치권에서 이 비하 발언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나올 때마다 또 질타도 받기도 하고 계속해서 질타를 받는데 고쳐지지 않나 봐요. 그게 참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늘 방송에서 이런저런 비판을 하는데도 또 때 되면 반복되고 그러죠. 이게 일단은 그 어떤 시대 흐름, 시대 변화의 그 개념이 좀 뒤떨어진다, 인식이.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대 흐름에 따라서 과거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용어나 이런 것이 지금 사용하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특히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많고 네. 그렇다면 그 시대 흐름에 맞는 어법과 어휘를 적확하게 사용을 해야 듣는 분들에게 설득력이 있고 그것이 쏙쏙 들어오는데 그러한 어떤 인식, 그 개념 그 자체가 좀
뒤떨어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좀 그런 자극적인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좀 뭔가 더 주목을 받으려고 하는, 그냥 이건 좀 너무 밋밋하지 않나? 좀 이런 거 하나 넣어야지, 이런 생각도 좀 자리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전체적으로 어쨌든 우리 정치가 이 상대를 대화로 인정하고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라는 그런 문화가 정착돼 있으면 이 서로가 사용하는 언어도 상대적으로 좀 부드럽고 그럴 텐데, 이게 상대를 완전히 적으로 보는 이 정치, 상대를 타도해야 되는 그러한 문화가 특히 최근 들어서 우리 정치권에 많이 지금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사용하는 용어도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리고 어떤 이런 흐름에 뒤떨어진 비하하는 용어 이런 걸 쓰고, 이런 부분들이 일상화 좀 된 측면이 있지 않나 싶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전체 맥락을 봐야지 특정한 뭐 단어 하나 가지고 비판하는 건 말이 되냐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빌미를 주지를 말아야죠. 그렇죠. 예, 비판을 할 때 그야말로 상대가 들어서 정확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판, 감동을 줄 수 있는 비판, 이렇게 내놓을 생각을 해야지, 그냥 나오는 말대로 막 상대를 공격하는 그냥 어투로만 해가지고는 당사자들도 그렇지만 국민들이 이렇게 보기에도 정말 이 정치권에 대한 어떤 불신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꼭 이 비하하는 단어가 아니더라도요, 잘 생각을 해보면 이 문장을 돋보이게 하는 단어가 분명히 많을 겁니다. 막말 사례도 하나만 좀 더 짚고 가죠. 김은미 기자. 네. 전광훈 목사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더라고요. 그런데 그 수위가 조금 아슬아슬하던데요, 제가 보기에는. 네, 맞습니다. 전광훈 목사 지금 저희 그 프레스룸의 단골 출연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항상 이제 코로나 얘기를 할 때 등장을 했었었는데, 이번엔 정치 얘기에 등장을 했는데, 대체 뭐라고 했길래 이번에 등장을 하는 건지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저 자리에 두면 안 됩니다. 즉시 체포해야 됩니다. 다른 나라 대통령이 저런 짓을 하면요, 바로 체포입니다. 체포. 저거는 USB를 넘겼느니 안 넘겼느니, 거기에 뭐 원자력 발전소 이걸 가지고 국민들이 난리가 났고, 또 김종인 할아버지는 뭐 이적죄다 뭐 이런 말 하는데, 야당도 문제가 있어요. 그 뭐 이적죄다 그런 소리 하면 뭐 하겠어요. 빨리 국정감사를 해서 야당답게 무너진 나라를 바로 세우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믿을 사람이 없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은 야당도 여당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네, 뭐 야당도 여당도 믿을 사람 하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보신 그 영상은 이제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전광훈 목사가 한 얘기인데요. 근데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이다, 즉시 체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을 해야 되고, 특검에서 문 대통령 이적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국민 특검단도 발족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3월 1일에 범국민 대회도 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광훈 목사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간첩이라고 얘기를 한 거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 한 집회에서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1심에서 약 한 달 전쯤에 무죄를 받고 이제 항소심이 진행이 중인데,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똑같은 발언 다시 한번 한 겁니다. 글쎄요, 앞서 이제 정치권 발언도 그렇고요, 지금 이 발언도 그렇고 품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